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웃을 수 있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귀염둥이가 된 판다 푸바오의 부모 러바오 아이바오가 지난 7일 쌍둥이 딸을 낳았다고 삼성물산 측이 오늘 오전 공개했습니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판다는 자연 임신이 극히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3살 된 푸바오에 이어서 쌍둥이까지 태어나는 경사가 생긴 겁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선 팝송 아메리칸 파이의 떼창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빌뉴스 시가지를 산책하던 도중 우연히 만난 미국 상원원 대표단이 갑자기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불렀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 백악관 만찬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 소프트 파워 외교의 효과가 빌뉴스 길거리에서 다시 확인된 겁니다. 먼저 리투아니아의 나토 정상회의 외교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양자 및 다자 회담 등 본격적인 정상 외교가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공식 방문 등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윤 대통령 부부는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했는데 여기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파이는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이었죠. 미국의 국빈을 방문하던 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그 만찬에서 직접 불러서 큰 화제를 모았죠.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산책길에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이 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때 이 리케츠 의원과 함께 있던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일행이 윤 대통령을 보고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다고 합니다. 빌뉴스 시민들 역시 윤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한 이후에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구시가지를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이 그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대통령 부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길가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던 그 동료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다 같이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했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메리칸 파이는 지난 4월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대된 윤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죠. 당시 윤 대통령이 영어로 열창하는 모습은요, 미국 현지 언론들에 의해서 큰 주목을 받았고 또 SNS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SNS에 윤 대통령이 열창하는 영상을 직접 게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재능이 많은 남자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백악관 노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산책을 하면서 입었던 저 패딩도 눈에 익은 거였어요.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 윤 대통령은 회색 패딩을 입었는데요. 3년 전에 입었던 옷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21대 총선 투표장을 찾았었죠. 이때 입은 회색 패딩이 어제 산책하면서 입은 옷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자택 근처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을 때도 역시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자주 이 옷을 입는 모습이 포착되니까 온라인 등에서는 윤석열 패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이 패딩에 이제 애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윤 대통령이 이 옷을 자주 입는 이유 이것도 또 흥미로웠죠. 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에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왜 같은 패딩만 입으세요라고 물으니까 우연히 구입한 패딩이라며 이 뚱뚱한 사람은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옷 사이즈가 딱 맞으면 그 종류를 색깔을 바꿔가면서 계속 사 입게 된다고 말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부터 이제 공식 일정 소화할 텐데요. 나토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10여 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초청받았던 지난해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나토 참석을 계기로 이 서방의 최대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및 이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첫 일정으로 미국 상원의원단과 나토 사무총장을 각각 만난 뒤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관련해 김은희 홍보수석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나토는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협력 문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대통령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에선 공급망 다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이 한일 정상회담 여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기시다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보고서가 나온 뒤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양자회담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첫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예상이 돼서 발언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미리 주문도 해놓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늘 아침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 발언과 함께 기시다 총리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윤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이 회의장 안팎 또는 이제 만찬장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는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이번 순방에서는 따로 한미 양자회담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요. 순방 기간에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지난 5월 이후에 약 2달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 특히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패널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안전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직접 아마 기시다 총리에게 이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선제 조건으로 아마 제시를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알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프스를 자주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성능이 온전한지를 계속 검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IAEA 보고서와 별개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으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대통령께서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외교의 원칙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다.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럼 국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득이 무엇일까요? 그걸 따지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 10명 중에 8명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통계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 국익의 관점에서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설득을 해야죠. 조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좀 검증을 좀 하자. 그게 아니라면 기시다 총리에게 설득을 당하시겠죠. 그런 문제 제기하지 말고 우리 방류할 테니까 좀 적당히 좀 넘어가 주십시오. 하여튼 그 두 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득을 하느냐 아니면 기시다 총리에게 설득을 당하느냐 그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백지화 위기에 처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싸고서 여야의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발표를 한 이후에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죠. 여기에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게 역공의 빌미를 준 건 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 문제인데요. 종점을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양서면이었던 원안의 종점 근처에 정 전 군수 일가가 약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때문에 여당은 이번 사태가 김건희 로드게이트이자 국정농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원안대로라면 사실상 정동균 로드 인셈이라면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4개월 전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누면서 저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역공도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은 추가로 제기된 전 양평군수 아내의 이 땅 의혹, 이걸 또 꺼내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종점 인근의 자택 앞당 새 필지를 사들였다는 게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는 정 전 군수의 아내인 박모 씨가 2020년 12월 8일에 총 3억 4,570만 원을 들여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의 토지 총 853제곱미터 약 258평을 구매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곳은 정전 군수의 부부가 사는 집 앞의 공터 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정전 군수가 이 현직 군수였다는 거죠. 네, 정전 군수 부부는 2000년 이곳에 488제곱미터 약 148평의 토지를 구매를 했고 이듬해 2동짜리 연면적 49평의 단층 주택을 완공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 앞의 공터를 갑자기 억대 자금을 투입해서 한 번에 사들인 시점이 공교롭게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불과 넉 달 전이란 점에서 군수로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땅을 매입한 지 넉 달 뒤에 정전 군수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안을 대안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이 되니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안은 양서면에 이 고속도로 종점인 양평 분기점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양평 분기점은 정전 군수가 새로 산 땅에서 불과 3km 그 거리에 있고요.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땅 외에도 이 정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옥천면, 그러니까 양서면 인근의 옥천면에 약 10,000제곱미터, 약 3,000평에 가까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군수는 이 같은 의혹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전 군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값 상승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전 군수의 종점 변경 반대는 자기 땅값 상승을 위한 거 아니냐 논리도 설립되는 셈이라서 여권의 공세 더욱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양평군 주민과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정전 군수의 해명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씨 집안이야, 그 정씨 집안. 저 산도 그렇고, 요 뒤도, 요 동네도. 군수나 지자체장님들이 사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빨리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설비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오갈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았겠지. 그 동네에서 제가 4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전형적인 저는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나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그 종점까지 가려면 한 20분 가야 되는 것이고요. 현 정부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것과 배치되는 정황을 또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안 노선이 현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2달간의 타당성 조사를 벌여서 제시한 안인 걸로 알려진 겁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비롯해서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그 예타 이후에 최적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고요. 국토부는 같은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그해 3월 설계 전문 업체 2곳에 공동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후 두 업체는 2달간의 검토 끝에 작년 5월 19일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현재 논란이 되는 노선을 대안으로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검토 기간 중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윤석열 정부 이 초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뒤에 이 국토부의 대안이 보고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원 장관이 이 취임 사흘 만에 문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들의 압력을 행사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건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업체들은요. 이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은 모른다. 이 기술자 시각으로 판단을 했고 외압 같은 건 받은 적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여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통해 각종 부패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당내 반대 세력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대통령 부인 일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흠집 내는 게 목적입니다. 네. 거의 뭐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사태 등등 상당히 정치적 악재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을 한 방에 덮기 위한 이슈가 뭘까? 김건희 여사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토부도요 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재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국토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백원구 국토부 2차관이 김 여사의 땅이 이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봤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요.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냐라고 답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이 땅의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가 없고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나 소유주 파악이 되는 거란 설명입니다. 또 국토부는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도 원희룡 국토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알게 된 건 지난달 29일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서 실무부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 역시 단호한 입장입니다. 양평 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민주당이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 한 추진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세종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원 장관은 민주당 공세에 계속 끌려가면 사업이 안 되고 앞으로도 이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시킨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주최하는 이런 세력과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네, 민주당 진상규명 TF 소속 의원들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에게 이 비리 범죄의 진상을 자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라고 적힌 이 피켓도 등장을 했고요. 또 참석자들은 검찰과 공수처가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거나 또는 이 대통령 일가의 태도는 국책 사업을 통해서 돈 좀 벌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강경 발언도 쏟아냈는데요. 어제 이 민주당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에 대한 오늘 여당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권이 직접 국민들께 희대의 고속도로 게이트 비리 범죄의 진상을 자백, 사죄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 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용역업체가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노선 종점 변경은 탄핵 사유면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려고 합니까? 이처럼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여당의 역공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 내에서는 오랜만에 단일 대우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을 두고서 이 비주림 비명계에서도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거죠. 네,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면서 위법의 성격도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당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거꾸로 생각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이 해당 지역에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조응천 의원 역시요. 노선 변경은 국토부 혼자서는 못하는 거라면서 여당과 대통령을 겨냥해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두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땅이 막 다수가 몇십 필지가 있다고 하면 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전 군수의 인근 지역의 부동산 토지 추적경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밝혀야 될 일이죠. 백지화 추진하면서 대통령하고도 협의 안 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책임의 단계를 한 단계씩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 거죠. 이거 그냥 국토부 혼자서 못합니다. 기재부 있어야 되고 총리 있어야 되고 여당 지도부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 들어가야 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국책 사업을 다 취소해버리는 게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태도냐. 지금 계속 말을 바꾸거나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현 단계에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국정조사나 아니면 원희룡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일부 있어서 확인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관련 상임위의 현안 질의, 또 우리 당의 TF, 또 현재 여러 언론에서 후속 보도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는 게 더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모가 확인된 다음에 그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혜 의혹이 있다면 결국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민의힘이 이 문제로 이해찬 전 비상대표를 지금 고발한 상태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이죠.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된 당원 행사 도중에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것으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이 전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이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요, 지난 7일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역공에 또 역공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격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답을 찾는 거,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미궁에 빠지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민주당의 스텝이 좀 꼬인 거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원안과 그다음에 수정안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원안 끝 종점에 그 민주당 출신의 군수의 땅이 있었다라는 거고, 수정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평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3안으로 제시됐던 거 역시도 이 강화 IC를 지나 강상면으로 흘러가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실제로 1, 2, 3안 중에 2안, 3안은 강화 IC를 통과하는 강상면 쪽으로 가는 이 안이거든요. 이게 왜 두 안이 이쪽으로 나갔냐면 실제로 양평 국민들에게 이 노선이 더 도움이 되고 교통 체증 해소나 아니면 오가는 데 훨씬 더 좋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수정안을 비판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저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간다 그러면 노선이 L자가 된다든지 되게 이상한 면이 많아서, 실제로 그 수정안을 비판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땅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안에는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의 땅이 있다더라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격했던 모든 논리가 뒤집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텝이 많이 꼬였던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응당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척이나 친척의 땅이 지나간 노선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사업 자체를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답을 정했고 이건 무조건 특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발레들이 나가다 보니까 좀 스텝이 꼬인 셈인데, 이제라도 좀 그 어떤 과도한 공격이었음을, 정쟁이었음을 인정하고 조금 더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스텝이 꼬인 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본질을 들여다 볼 것은 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이 노선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충분히 의혹이 제기할 만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취임을 하셨죠.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이게 국토부에서 이 변경안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게 거의 전략 영향 평가까지 들어갈 정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왜 갑자기 십수년을 두물머리 그쪽으로 했던 양서면 원안을 완전히 반대를 했을까요? 왜 변경을 했을까요?
그거는 의혹의 눈길을 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없었으면, 대통령 배우자의 땅이 거기에 없었으면 당연히 의혹 제기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권력적인 힘이 개입했을 수도 있겠다. 좀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사업을 합니다. 백지화를 선언해버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 왜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 변경이 됐느냐. 이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이걸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양서면에 전 군수의 땅이 있다. 강화에 뭐 김부겸 전 총리 뭐가 있다.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으니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혹이 없다고 그러면 의혹이 없다고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방이 이렇게 지뢰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서도 공방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요, 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항의 시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방일인데요. 당초에는 안민석 의원도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었지만 안 의원은 손목을 다쳐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뒤 기시다 총리의 관저부터 찾은 의원단은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맞은편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시다 총리 관저 바로 앞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항의 시위를 한 건데요. 의원들은 상당히 강한 수위의 비판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길래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촛불 국회의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양국 정상의 호칭을 생략한 채 우리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원폭 한국인 피해자에게 헌화하고 묵념하는 걸 이 보도를 통해서 똑똑히 지켜봤는데 도대체 뭘 추모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찾아서 항의 사안을 전달하고 일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인도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일본어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한 일본 청년에게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오염수의 양턱이 일본 정부는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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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한타이! 한타이! 원격수료 한타이! 한타이! IAEA 차이나도 どこがね科学検事に基づいたことですか風評被害憶測ばっかりでしょあれが言うてんの 민주당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 국제기구로서의 권위 자체, 이걸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방일 의원단에도 포함되어 있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요,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 이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 IAEA는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또 평화적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난 1957년 설립된 국제연합 유엔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 양이원영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IAEA는 이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이며 유엔의 관계 기관이다라고 쓰면서요,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 보고서 검증에 공을 들이길 바란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IAEA가 자신들의 중립성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정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IAEA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IAEA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무기로서의 사용을 막고 핵 발전, 그러니까 핵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마땅한 기구가 없다 보니까 일본이 소위 말하는 용역 계약을 한 거죠. 발주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든다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지점입니다.
민주당 이처럼 공세 수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외교적 망신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본 총리의 관저까지 쫓아가서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를 하고 또 국제기구인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며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캐나다나 호주 등 오염수 방류 시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도착하는 나라들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캐나다도 문제 없다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뉴질랜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연안국가에 있는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뭐 생각이 있는 나라들인데 합리적인 나라들인데 한국 야당 말을 믿겠습니까? 미국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다. 제정신이면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하는 나라가 망신당하죠.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소속 의원들의 이 방일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동아일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방일 의원단이 첫날 일정으로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연 걸 보고 당내에서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 동아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어엿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하고요. 수도권 재선 의원도 지도부에서 방일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방일 의원단은 오늘 일본 국회에서 이 중의원 한석과 참의원 2석 등 총 3석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 야당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단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이 소위 이른바 오염수 연대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당이 오염수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민주당 내 한 재선 의원은 당이 167석 의석을 장외투쟁에만 활용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올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일까요? 그 민주당 내에서 이 강경투쟁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또 이 톤을 낮추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면서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 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우원식 의원인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 손상이 너무 크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 농성을 끝낼 것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의원에게 당내 오염수 대응 컨트롤 타워를 지휘를 해서 이 거당적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해 달라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에 의원은 이 단식 중단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을 했고요. 이어 이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서 이 당의 권유에 따라 단식 농성을 중단을 하고 더 큰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염수 대응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아주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 단식이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 건강 손상이 너무 커서 이제는 뭐 충분히 마음도 결의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좀 중단하셨으면 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건강 관리하셔서 장기 투쟁에 돌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죠. 아직도 일본이 방류하는 거를 저렇게 고집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그런 구상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투쟁의 효과 등을 놓고서 민주당 안팎의 평가가 이제 서로 다르다 이런 지금 지적들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보다 이제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 뭘까 이걸 두고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예고했던 이 대규모 장외 집회는 일단 보류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부터 바닷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면에 부착한 랩핑 버스 투어를 시작해서 반대 여론을 상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분간 중앙당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외 집회는 없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투쟁 방식을 바꾸고 향후 피해자 지원 등에 집중한 정책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산업계 지원 그리고 먹거리 안전 관련 정책 마련에 보다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투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만약에 맞다면 배경은 뭔가요? 투쟁 방식의 변경이 지금 우원식 의원이 이제 오랫동안 당식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걷어달라고 했던 것들은 보통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부가 지금 일본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니 그 미온적인 대응을 좀 바꿔달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단식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좀 정부나 여당에서 와서 보통 옛날 정치권은 그랬거든요. 야당 의원이 단식하면 찾아와서 좀 풀고 좀 얘기합시다 하는데 너무 좀 비정해요. 찾아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투쟁의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 비정한 정치의 환경에서 몸상한다. 왜냐하면 단식을 10일 동안 하면 더 이상 하면 이제 좀 많이 앉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끊고 조금 더 이제 이 여당이나 정부에서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다른 방식으로 투쟁 방식을 바꾸자. 좀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어떤 규탄 대회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는 오간 건 아니라서 좀 저는 우원식 의원의 그 단식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의 복원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국민의힘 분들은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왔던 오염수 관련된 비판은 좀 도를 넘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았고요. 앞서서 우리도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양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IAEA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비판을 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IAEA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 국제기구 다시 만들자. 이런 식의 비상식적 대응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도 전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강경한 투쟁에서 정책 투쟁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만은 글쎄요, IAEA를 다시 만들자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본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IAEA가 유엔 산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과연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을지는 저는 심각하게 의문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양이원영 의원의 그 IAEA가 유엔의 산하기관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양 의원의 그 주장은요. 그러니까 산하단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그 나라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설립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결국은 독립적인 그 기구이기 때문에 산하기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자기의 주장이다. 이게 지금 양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이원영 의원 자신이 보기에는 두 단어의 개념이 다르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진로를 좌우할 수도 있는 주요 변수 바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회동인데요. 오늘 저녁 이 두 전 현직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부터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죠.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저녁에 각각 배석자 1명씩을 두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제안한 막걸리 회동이 될 전망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 처음이고 지난 4월에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에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한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기 전까지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최대한 빠르게 성사시키기 원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양측 간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취지로 확답을 주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대표 측이 제시한 막걸리 회동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두 사람이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막걸리를 마실 사이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회동 자체의 성사 여부 이것도 뭐 관심사였지만
결국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그걸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명락 대전으로 불리는 이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특히 지난 대선 패배 후에 친명계와 친낙계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 글까지 올리는 등 정말 이 갈등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 화기애애한 만남을 통해서 통합, 화합을 강조를 하며 이 당내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귀국 후 지방 일정 등을 통해서 이 이재명 체제의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 거침없는 비판을 내놨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회동 자리에서도 이 당내 혁신 작업 등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이 쓴소리를 할 가능성, 그것도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계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나온 비명계 이 조응천 의원과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직도 안 만나고 마냥 미루기만 하고 겉도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게 심적 부담이 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내용적으로 기대할 건 없겠다. 아하. 뭐 그게 뭐 제 짐작 추측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대표가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 외부에서 계파 갈등 얘기를 하는데 네.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그게 좀 뭐 계파 갈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단합돼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당의 단합 또 당의 단합을 위한 또 혁신 이런 것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 의원 지난 주말 입장을 낸 데 이어서 어제도 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검찰이 엉뚱한 수사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참고인으로 부른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검찰이 자신과 유사한 거래를 한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 검찰의 보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 바로 그겁니다. 네, 동아일보는 이 특정된 지갑 대부분이 평소에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가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는데요. 김 의원은 또 언론에 보도된 메콩 코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와 명백히 다르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고 특정해 수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반박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누구나 다 검색해서 나오는 공개된 정보만을 이용한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은 거의 피의자 신분을 상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요, 이 연세대학교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지난 7일이었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그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남동생은 사흘 만에 이렇게 석사 학위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아들 얘기부터 알아볼까요? 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어제 아들 조 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때 제출된 서류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탈락한 뒤에 2018년 1학기 동일전공 석사 과정에 다시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요. 2021년에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연세대 대학원에 2018년에 다시 응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장학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지난 2월에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앞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이 연세대 등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결했고요. 이 판결에 조 전 장관과 아들 조모 씨는 공범 관계로 인정이 됐습니다. 2019년에 의혹 제기가 불거졌을 때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후보자 아들은 작년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서류는 지금 제가 처음 봐서요.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이제 다시 응시를 했을 때 이 추가로 낸 서류 중에서는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연루돼 있는 그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것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문서 정리, 영문 번역 업무 등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을 했고, 당시에 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게 최강욱 의원이었죠. 최 의원도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서 해당 대학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했던 최강욱 의원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거를 형법이 개입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거든요.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고. 그러면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스스로 이제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연세대 측이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 학위 상실로 이어질지 이건 또 미지수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이 학위 반납에 대한 법령이나 이 학내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연세대의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은 입학 전형 관련 이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는 당연히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자진 반납 관련한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연세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부터 이 조 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히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제 딸 조민 씨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해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에 그 항소심을 냈는데 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건지 관심이 쏠렸었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앞서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하기로 한 걸 재차 언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자신의 입시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던 조민 씨의 과거 목소리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조민 씨 저렇게 이제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심 판결 다퉈보겠다면서 항소까지 했겠죠. 그런데 그랬던 조민 씨가 이제 돌연 이 소송을 취하를 하니까 결국 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그 결정의 방향이 결국 기소 쪽이 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해서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조민 씨는 허위 문서 제출을 이유로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한 상태였고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음 달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재판을 또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검찰 기소를 앞두고 기소 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선고를 받으려 의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지난 9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나는 떳떳하다는 조민 씨가 급 반성 모드로 전환했다며 기소를 앞두고 반성문을 쓰면서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제 SNS에서 조민 씨의 때늦은 반성은 법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는 내용과 함께 연세대 석사 학위 반납 의사를 밝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도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보좌관을 지냈던 이 민주당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은요. 자신의 SNS에 조선시대 멸문지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온 가족을 더 얼마나 도륙을 내야 이 폭력을 멈출 텐가 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두둔했습니다. 조민 씨 본인도 검찰 기소를 의식했냐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 어제 SNS를 통해서 다시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오랜 시간 심사숙고의 결정을 한 일이니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라고도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어머니의 유죄 판결 내려진 지 확정 판결이죠. 내려진 지 한참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도 또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별로 밝히지 않았던 아들과 딸이 저렇게 거의 동시에 낮은 자세를 보이니까 이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 맞춰서 조국 전 장관의 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안의 효력 이게 발생한 사실도 또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징계위에서 의결된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안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었죠. 해당 파면안의 효력은 조 전 장관이 관련 의결서를 받은 직후에 발생하는데 서울대는 의결서를 이달 초에 조 전 장관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효력이 발생되기 전인 이달 초까지 연구실 앞에는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걸려 있었지만 이젠 서울대 법학관 5층 출입문에 붙어있던 조 전 장관의 명패도 떼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자녀들의 저런 행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리 작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호남에선 조 전 장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는데 광주 같은 곳에서는 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행보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해석을 했지만 조 전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소송 목적이 제일 큰 것 같고 조 전 장관 출마에 도움되겠다고 하는 건 좀 더 부차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조홍천 두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현실을 좀 인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뭐 순수한 뜻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 전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항소심에 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무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집중하셔야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조민 씨가 기소가 되게 되면 또 조민 씨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목적이 제일 큰 것 같고 아버지 출마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부차적인 거 아닌가.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판단의 경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동생이 생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똑 닮은 쌍둥이 여동생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어제 이 판다 푸바오에게 동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오전 이 동물원 측에서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지난 7일에 쌍둥이 자매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이 쌍둥이와 엄마 판다의 건강 관리 등을 이유로 이 공식 발표를 나흘간 미뤄오다가 오늘 오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출산 당시 엄마 판다 이 아이바오는 약 1시간의 진통 끝에 쌍둥이 중 첫째를 낳는 데 성공을 했고 또 1시간 40여 분 뒤에 둘째까지 무사히 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산고로 힘들어하는 아이바오를 이 판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죠. 이 강철원 사육사가 각별하게 보살피며 응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다 쌍둥이의 탄생 모습 영상으로 보실까요? 아이바오 많이 힘들어. 너무 잘하고 있어. 밤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많이 힘들다 그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갓 태어난 판다들 정말 작습니다. 그 엄마가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보살필 정도로 그렇게 작은데 하지만 곧 언니 푸바오 지금 3살이 됐는데 푸바오처럼 또 튼튼하고 몸집도 커지겠죠. 네, 판다는 태어날 때 성체 체중의 약 0.1%에 불과한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 때는 크기가 상당히 작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도 언니의 몸무게 180g이고 동생이 140g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몸무게가 98kg에 이르는 맏언니 푸바오는 태어났을 당시 197g으로 쌍둥이들과 비교하면 무게가 조금 더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의 체구가 언니 푸바오보다 작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데요. 동물원 측에 따르면 엄마 아이바오와 쌍둥이 아기 판다 모두 건강한 상태고요. 엄마가 푸바오 때의 육아 경험을 살려서 아기들을 능숙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판다는요, 이 자연 임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자연 번식으로 판다 쌍둥이 출산에 성공한 거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봄철 하루에서 사흘 정도에 불과해서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은 동물이고 쌍둥이를 낳을 확률도 40에서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확률을 뚫고 연이어 판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성과를 올린 겁니다. 동물원 측은 엄마 아이바오가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고 잘 먹지 않는 등 푸바오 출산 때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자 전담 케어팀을 구성해서 보살펴왔고요. 또 지난달 중순부터는 분만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판다의 출산까지 모습들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그 몸 안에 미묘한 변화들을 잘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나 수면 상태나 자세나 이런 거를 봐서 입 밖에 오는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푸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조만간 반환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쌍둥이를 볼 그런 기쁨 저희가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 쌍둥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동물원 측에 따르면 쌍둥이 아기 판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당분간은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보살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원 측은 100일이나 6개월 정도 지나서 한정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라면서 이 언니인 푸바오도 네 발로 걷고 이 대나무를 먹기 시작한 생후 6개월쯤부터 팬들에게 공개가 됐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대신 온 국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공개 전에 쌍둥이 판다의 이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살 된 푸바오는요, 그 임신을 위해서 조만간 이제 중국으로 보내줄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태어난 그 푸바오의 두 자매죠, 그 쌍둥이 자매도 그러면 때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이것도 역시 또 궁금합니다. 네, 아쉽게도 쌍둥이들의 반환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푸바오 가족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이언트 판다가 모두 중국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이언트 판다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만 4살이 되면 종 번식을 위해 중국으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3년 전 태어난 푸바오는 내년 7월쯤 중국으로 반환될 거란 전망이고요. 새로 태어난 판다들도 만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는 2031년까지는 한국에 머물 계획인데요. 2016년 당시에 중국이 15년 동안 한국에 두 판다를 머물도록 하기로 하고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뜬금 열애설의 발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트롯 히어로라고 볼 수 있죠. 가수 임영웅 씨가 갑작스런 열애설이 터져 나와서 정말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가수 임영웅 씨가 걸그룹 시스타 출신인 소유 씨와 열애설이 있다, 이제 그런 열애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열애설은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가 본인 SNS에 공개한 사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식당 관계자가 보시는 것처럼 각각 임영웅 씨 그리고 소유 씨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사진 속 식당 배경과 이 관계자 의상이 같은 것을 보고 네티즌들이 이렇다면 임영웅 씨와 소유 씨가 함께 식당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열애설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까지 재조명되면서 이 의혹에 불을 지피며 이 열애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열애설의 사실관계를 추적하려면 먼저 확인할 거, 두 사람이 이 식당에 방문한 것이 맞는지 바로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식당에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같이 간 건 아닙니다. 열애설이 나오자 임영웅 씨와 소유 씨 모두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소유 씨 소속사 측에서는 소유 씨가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했고 임영웅 씨와는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 측 역시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식당을 방문하긴 했지만 함께 간 건 아니고 우연히 같은 맛집에 갔다가 뜬금없이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은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이후로는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임영웅 씨가요, 이 깜짝 SNS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 팬들이 혹시 임영웅 씨가 또 중대 발표라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했다는데 어땠습니까, 그 내용이? 네, 임영웅 씨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갑자기 사실 여러분께 숨기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해드릴까 한다. 이렇게 진지한 어투로 말을 시작해서 팬들이 혹시 열애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밀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음악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도 먹고 어제 고기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놀러 왔다고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좀 켰습니다. 보신 것처럼 임영웅 씨는 작곡가 조영수 씨를 소개하면서 제주도 방문 이유를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열애설도 부인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모습을 보면서 열애설로 놀랐을 팬들을 위해서 급하게 라이브를 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주 4일 퇴사하세요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MZ세대 공무원 250여 명과 함께한 이 소통 행사를 가졌는데 여기서 주 4일제에 관해 답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사진에 취합한 이 MZ 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주 4일제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에 거퇴직하세요라고 응수를 해서 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MZ세대를 상대한 건데요. 또 월급이 너무 적다는 불평에는 월급은 대통령이 올리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물어라라고 받아치기도 했다는데요. 이 홍준표 시장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공무원 주 4일제, 그건 좀 그렇다. 주 4일제가 아니고 주 1일제도 안 될 겁니다.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던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변을 하는 거죠.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월급 인상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올리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공무원이 월급이 좀 적은 대신에 혜택은 많잖아요. 홍 시장은 그동안 이 주 4일제 근무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홍 시장은 아직 공식적인 AI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 4일제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행사에서 홍 시장 이외에도 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반바지를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물음에 홍 시장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반바지를 입고 오든지 속옷을 입고 오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쿨한 답변으로 시선을 끌었고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모두 대응할 필요가 없다. 혼자서 떠들고 소리 지르게 놔두면 알아서 지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윗사람에게 주라면서 자신은 검사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말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